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6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세요.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예, 어떻게 편집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연말을 뜨겁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미뤄진적한데 어제도 좀 많이 달리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달렸습니다만은 어제 네. 중요한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 한반도가 굉장히 아파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네. 네, 안녕들하세요. 상당히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제일 안녕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머릿속은 복잡하고, 네. 위장은 쓰리고, 네. 예, 연말은 다가오고, 예. 수금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저희 어제 저희 평화네트워크도 조촐하게 송년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회원 여러분들께, 좀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신 한 분께서 좀 대동강 맥주를 공수해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어제가 공교롭게도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성에서 그 물품 반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예, 개성에서 맥주까지 살았는데 반출을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네. 저희들이 또 찾아주신 회원분들께 좀 결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나 이런 북한 문제가 우리의 그 일생생활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어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지난주 3분 평화 칼럼 관련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라파트 헤이드라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발음이 틀렸거든요. 네네. 아라파트라는 또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라파트를 증오하자는 얘기냐. 예, 이런 어떤 해석까지 올라와서, 이건 제가 오음이죠. 그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부주의하게 했는가. 참, 제 실책입니다. 예. 우리 예. 앞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 좀 사소한 실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 분리정책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예, 그것이 엉뚱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좀 다루기로 한 주제는 여전히 지금 이 장성택 처형 이후 이 북한 문제 또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정세가 좀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이 또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뭐 해외 전문가나 또 국내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또 이런 또 얘기를 듣는 기회는 사실 이렇게 흔한 편은 아닌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북한에서 오신 한 또 전문가를 모시고 1부 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또 지금 이 북한의 장성택 그 처형 이후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또 중국 정부가 좀 미묘하고 굉장히 좀 각기 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전문 기자 한 분을 모시고 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를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진짜 안보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외 소식입니다. 예멘의 아메리족의 지도자인 파이살 압둘라 알라메리는 최근 미군 무인기 공격 희생자 가운데 알카에다 대원이 포함됐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미국 정부에게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배상과 즉각적인 무인기 공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활발한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국제적 여론을 의식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인기 공격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예멘 무인기 공격에서도 알카에다 대원으로 지목한 사상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공격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차별적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무인기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귀중한 생명의 가치가 자국민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에서 일본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토의를 기대했으나 회담 참가국 중 중국과 가까운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토의는 비행의 자유에 대한 간략한 언급선에서 그쳤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아세안 국가의 거금의 공적 개발 원조 및 1아세안 통합기금을 기획하는 등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둔 채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비롯한 북한 내 잇따른 정치적 숙청 사건에 대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불안정성을 대변한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은 위험한 북한에게 더 이상 당근과 채찍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평가하면서 북한이 붕괴하도록 쥐어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상반된 주장을 보도했는데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서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화적 상황에서는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을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번 메릴 뉴먼의 석방 때 성명에서 드러나듯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가장 쉬운 일은 북한과 한국전쟁 종전 협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북한의 악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화는 수단이지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이란 핵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손님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름은 김형덕 씨입니다.
올해 만 40세고 또 언론이나 이제 그 기고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많이 그렇죠. 아십니다. 네, 그런데 네. 워낙 좀 특이한 분이에요. 우선 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덕입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소개 방식대로만 한다면 저희 94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요. 네, 한 이제 20년 20년 됐습니다. 북에서 한 20년 살았고 남한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딱 반반씩 다 사셨네요. 딱 반반씩 살았습니다. 예. 올해가 그 해입니다. 아, 그렇죠. 남한에 온 지 20년 됐고 지금은 이제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요. 네네. 예, 일종의 시민단체형 싱크탱크 연구소. 왜냐하면은 네. 한반도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네. 해야 앞서 번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평화가 존재되지 않으면 네. 사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남한의 번영조차도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가 평화고 그다음에 번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구소 네. 이름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예. 네. 네. 참여정부 때의 대북 정책 명칭이 평화번영정책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도 자본주의를 가장 열심히 배운 저는 탈북 이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연세대 상경대학 나왔어요. 네. 예, 경영학과죠. 그 경영학을 전공으로 신청한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의 욕구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대학 가기로 해서 이제 면접을 갔는데 왜 연세대학을 지원하게 됐냐 물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하고 소강대학 뭐 이렇게 몇 개 대학 면접을 다 신청했었는데 네. 저는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집에서 가까웠어요, 연세대학을. 너무 먼 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경영학과를 지원했냐 그랬는데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은 네.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아주 가장 근접한 학문이 경영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 일단은 네. 남한 사회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북한 사회하고도 뭐 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지원했고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래서 가능하면 남북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필기 시험을 면제시켜줬어요. 그 한마디로 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지금도 면제 받으시고 제가 입학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 아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분들은 다 시험을 봤어요. 예. 부가 받았어요. 근데 저만 면제 받았어요. 예. 대단한 혜택이네요. 그래서 네. 그거는 연세대학에 좀 고마움이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 이 탈북자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셨다가 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경영학을 공부하셨단 말이죠. 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통 그냥 남쪽에서 쭉 뭐 경제를 공부하고 이런 어떤 뭐 수학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경영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일 텐데 뭐 공부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가 아직 제가 24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냥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신데. 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가 우선 열정이 있었으니까 예, 젊은 나이였으니 충분히 이겨낼 만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북에 계실 때는 그 속도전 청년 돌격 때 부소대장을 하다가 북한을 탈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네. 졸업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그 경력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우선 2001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그 실에 들어가서 정책비서 또 비서관 하셨죠. 처음 그때 아닌가요? 뭐 상임위는 뭐 어떤 분야였습니까? 그 외교 통일 쪽 역시 네. 당시는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외교 통일 쪽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하나는 그 북한 문제가 상당히 저는 남한에 와서 느낌이 그랬어요.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잘못 설명되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장 그 중심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정치 쪽을 지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좋은 그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가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이게 이제 언론에 유명했던 보도였는데,
그 탈북자 최초로 금강산을 방문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주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상황이 예.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북한을 갈 수 없으면 사실 그건 반쪽짜리 통일이라고 보고 반쪽짜리 자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부모 형제가 다 그쪽에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와서 이제 갇히면은 사실 또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완전한 자유로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남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공인회계사, 네. 10년 전에 같이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 학교에서 CC로 만나신 거예요? 예, 아주 큰 과업을 이루셨네요. 제 아내는 예. 이제 서울 분인데 예. 일단은 제가 고향을 같이 안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결혼식 때도 뭐 부모 형제를 못 받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대리만족이 됐어요. 예. 금강산 방문이. 네. 그 딸들 2명에게 또 네. 아빠의 고향을 소개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방문했었습니다. 아니, 금강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좀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더라고요. 북한 사람. 근데 저는 북한을 그렇게 두렵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도 남한 사회하고 교류하는 이상은 북한에서 뭐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사회적인 큰 범죄를 하지 않은 이상은 뭐 탈북자라고 해서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모든 건 근거가 있어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북한에서 죄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뭐 이제 남한 국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명분사입니다. 명분이 없는 그런 처벌이나 이런 건 못합니다. 근데 그건 뭐 딱 금강산에 가셨을 때 뭐 북한 주민들도 좀 보셨을 거고 안내원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첫 번째 마음이 아팠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 보면은 신체 구조가 동남아 사람들 같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식량난이 힘들 때 과정을 거친 상태니까 사람들이 아주 왜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계성을 갖더라고요. 이제 만난 사람들이 당신 민족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갔거나 혹은 미국으로 갔으면 민족 반역자가 맞다. 근데 남한은 같은 동포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반역이라는 말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일반 합리적인 그런 대응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했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남북이 각자의 공통점과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해야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남한에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회더라. 이런 쪽을 북쪽에다 전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귀가 썰깃해서 듣죠. 그리고 뭐 다음에 올 때는 뭐 선물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금강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갔고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못 갔습니다. 아주 아쉬움이 크시겠네요. 아니 그런데 실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갔으면 민족 반역자다. 이제 최초에 탈출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 뒤에 미국으로 또 가신다고. 중국 또 연수를 2005년부터 6개월간 하시고 또 미국으로 가서는 2년 가까이 살으셨어요 또. 그래서 귀국한 게 2010년 6월이에요. G2를 다 경험하셨네요.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G2를 다 경험한. 내가 본 그 탈북 우리 이주민 중에 이렇게 귀국하신 분이 없어요. 다 경험했어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뭐 2년 가까이 연수도 하고 영어도 좀 잘하시겠어요 이제?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 두 사람 앞에서. 그리고 중국어도 좀 하시잖아요. 중국어는 영어보다 제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잘하는 그렇습니다. 대학 때 제가 왜 중국어를 먼저 배웠냐면요. 일단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영어가 약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남한 사회 경쟁 사회라는 걸 빨리 이해한 거예요. 근데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일단 장점을 가져야 되는데 경영학과 특성상 언어가 굉장히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미 영어로서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러시아를 배웠으니까 그 한계가 있고 그럼 중국어를 먼저 하게 되면 그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중국어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아주
먼저 장점이 있고. 근데 그 후에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영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어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일본어도 좀 하십니까? 일본어는 이제 일본의 그 개여대학이라는 데서 강연을 초청해줘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본에 다녀오시고. 네, 법무성에 뭐 세이카쿠 대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 강의 가기 전에 6개월 바짝 해가지고 좀 했었는데 이제 안 다니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뭐 저기 육자회담 참가국들 언어를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육자를 다 이해하는 거죠. 혼자 육자회담이 가능한. 그러니까 앞으로 육자회담에 옵저버라도 한번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는 이제 대충 큰 어떤 그 특징은 좀 아셨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청을 한 이유는 요즘 북한이 워낙 뒤숭숭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벌써 3주째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지지난주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하고 연세대 최종건 교수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많은 청취자들 지적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리는 게 그때 당시엔 정보가 정확치 않아서 우리가 조금 북한에 대해서 좀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는 이런 지적들이세요. 그래서 막 처형, 숙청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도 조금 두고 보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런 방송을 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그 2주 전 방송의 어떤 빗대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우리의 상식이 여지없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설마 저 정도까지 이렇게 갔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북한이 그럼 진짜 불안한가? 진짜 지금 우리가 뭐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마구마구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덕 평화번영 연구소장의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대부분 종편이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한 혐오증이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같은 탈북자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렇게 좀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고 또 북한에서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언론사 특성상 또 그걸 조금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뭐 그게 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관점을 다르게 갖는 거죠.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금강산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딸을 만폭동 올라가다 잃어버렸어요. 만물상 올라가다가. 만물상. 그때 한 4살, 5살밖에 안 됐죠. 5살 정도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 불안했어요. 오히려. 북한 체제를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6일 하는 게 남한보다 더 없어요. 세이프티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 뭐 이런 것들, 무한 경쟁, 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서 모든 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오히려 불안정이 있는 거지. 북한같이 단순한 국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이게 이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상한 게. 그래서 저는 아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아마 누가 안내원이 우리 딸을 데려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2시간 있으니까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 북한 메커니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강산이라는 게 어차피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우리 딸을 조그만 애를 유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냐 문제인데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북한 만약에 그 딸이 거기서 없어질 정도라면 금강산은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도 조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북한 지금 이슈들도 그런 겁니다. 저는 북한이 뭐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를 했다. 남한의 60년대 정도에 있었던 그런 행위니까. 남한의 60년대 뭐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혁당 사건도 있고. 그 남한의 근대사를 저희가 다시 공부했습니다만 남한도 보면 그냥 빨리 사용하던 시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2013년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북한도 저는 불안정하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각자의 관점이나 시각이나 또 바라는 방향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는 뭐 곧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 어떤 다른 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쉽게 이해하기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지금 그 어떤 3대째 내려오는 정권에 아직은 그래도 초창기 시기고 또 동남아시아 주변 어떤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북한 체제 자체는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체제는 기존의 그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보냐 문제인데 저는 북한 사회가 봉건 사회라고 봅니다. 봉건 왕조 사회인데 지금 약간의 그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외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건 계획 경제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도화는 아직 구체화는 안 됐지만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국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광물 자원을 중국으로 팔아서 들어오는 자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북한 내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주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건설하는데 그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건설 자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평양에도 이번에 뭐 10,000세대 이상 뭐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중국식 주택을 지었더군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있던 속도는 덜컥대나 그건 군인들이 보통 담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군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군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기들 임무니까. 자기들 임무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근데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이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참여했나 봐요. 원자재 들어오는 때부터. 근데 장성택이라는 분이 원래 수도 건설 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평양시 수도를 건설하는데 총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에 당연히 개입돼 있겠죠.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기 때 자기네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확 관철시켰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가장 이유는 분파 조성일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북한이 표현하는 그 종파행위. 그렇죠. 종파행위죠. 근데 북한은 체제 특성상 1등 외에 2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자꾸 2인자라 그러는데 2인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줬겠죠. 그 이해관계를 다 해쳤겠죠. 근데 내각이라든지 군부라든지 이런 쪽이 예전에는 수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였는데 일개 지금 장성택이라는 분 쪽으로 다 영향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 운영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소외되잖아요. 장성택 계열 빼고는. 불만들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군부도 그렇고 뭐 이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일시에 제거할 방법을 아마 장성택 처형으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1월에 지금 북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1월에 뭐 충성 모임 비슷하게 한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티를 했나 보죠, 장성택이. 근데 그때 뭐 장성택에 대한 우상화 거의 이런 김일성에 준하는 얘기들을 했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석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시대 상황을 잘 못 읽는 거죠. 북한은 어쨌든 정치 체제가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죠. 그 유일 영도 체제라는 거를 넘어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구동성으로 최령해도 그렇고 뭐 박남기도 그렇고 다 이쪽 사람들이 박봉주 내각도 아마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김정은이 결정을 한 거죠.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고 하나가 그런 게 있고 또는 장성택이라는 분이 현명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북한 조건 속성상 완벽하게 권력을 다시 뒤엎지 않는 이상은 그 2인자로서 확산되면 그건
시간 문제지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없지 못할 바에 뭐하러 그런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게 사려 깊지 못했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과소평가했거나. 과소평가했죠. 그러거나 외부 인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약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은 뭐 우리 뭐 초토화시킨다 이런 발언들을 강하게 하니까. 불바다? 그러니까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모든 지도부도 인민도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남한과.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냥 공포성으로 하는 걸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국가정보원의 주특기예요. 다 믿어요. 북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대 해석되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보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북한이. 그리고 사실 이게 분단 구조 때문에 기한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중공이라고 불렀고. 근데 지금 중국은 옆집가도 가지 않아요. 중국하고 뭐,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지금 뭐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거짓말도 못하게 됐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과 뭐 이런 것들이 통하죠.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북한에서 경력도 얘기하면 다 세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탈북 국회의원의 학력 시비도 있었고요. 네, 여기 와가지고 그런 북한 경력이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진위 여부가 그죠? 근데 그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그 북한이 장성택을 이제 체포하고 또 이제 이틀 후에 사흘 후에 그 처형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공개했단 말이죠. 아주 실시간한 내용까지 다 공개했는데 이런 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이 이렇게 좀 뭐 이번 일뿐만 아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은 뭐 남쪽이나 어떤 그 이제 외부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북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북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신속성과 공개성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어떻게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또 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왜 그러는 건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정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뭐 그걸 신속하게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제가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변환기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미 당에 충성한다는 건 외형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돈에 더 충성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사람한테 힘이 뭐 우리 남한도 계속 장성택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또 그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는 대부분 남한 언론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주재원들이 남한 방송을 보고 또 북한으로 전달합니다. 북한이 이게 정보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사회 아닙니다. 그럼 벌써 붕괴됐겠죠. 근데 이제 그 제한된 정보를 받는데 남한을 통해서 진짜 정보를 받는 거죠. 근데 장성택이가 너무 최근에 계속 부각됐어요. 뭐 이인재다 후견인이다. 뭐 거의 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섭정왕이다. 뭐 섭정왕이다 그랬죠.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본이 당사자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북한을 사력 있게 보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방금 김 소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그 자꾸 이쪽에서 그 장성택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언론 보도가 혹시 이번 사태의 원인의 한 축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이제 북한에서 가장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김정은이 빼고 김정은 이외의 사람 치고 그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곧 없어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유명해지면 북한에서도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장성택 이후에 누가 실세자. 최룡의 이러면서 또 계속 거기에 몰아주는. 그 뭔가 좀 우리하고는 많이 그 우리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관점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또 우리의 어떤 그 우리 중심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고모부를 그렇게 처형할 수 있느냐, 한때 자기 후견인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이 장성택이 김경희의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허. 북한의 일발 주민이 장성택의 인지도는 최근에서 많이 알려졌지, 장성택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 우리 김 소장님 북한에 계실 때도 장성택이는 저희 90년대에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김정일이 사실상 그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2인자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970년대부터. 근데 정작 북한 내에서는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최근 들어서야 그럼요. 나타나는 오히려 김기남이, 김국태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하고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씨가 제일 유명했죠. 네. 김일성 뒤에 세컨 포지션은 황장엽이었어요. 2인자라 그러면 황장엽이었다고.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 황장엽이고. 근데 사실 북한의 외부 국가 체계에서 장을 맡은 사람보다는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남이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김영남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좀 더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겁을 먹지도 않고 교류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북한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공포의 대상, 배척의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그러면 통일도 연한 겁니다. 서로 상대에 대한 호감을 안 가지면 통합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해서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 생활하고 똑같다고 봐요. 여자 남자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려면 다른 걸 존중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관계를 갖다 봐야지, 나쁜 점만 보면서 자꾸 혐오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이건 부부관계도 유지가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영덕 소장님이 이제 지금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신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싫어서 북한 땅을 떠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서는 그쪽 보고 이제 오줌 누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좀 강한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지금 김 소장님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북한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관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용하고, 우리가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염증,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별로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남쪽에서 사시면서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선 북한부터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관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남쪽에서 좀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북한이 좋아서 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는 93년도에 왔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정치 체제가 싫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싫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국가를 독점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방송이 제한적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서양 서적을 많이 읽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서양 서적 읽다 보면 휴머니즘이나 자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고 국가가 모든 걸 개인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해 준 대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북한 체제 싫죠, 당연히. 모든 게 다 싫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옆집하고도 사이가 나쁘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그렇죠. 옆집에서 좀 떠드니까 잠을 못 자겠더군요. 그런 것처럼 옆집에서 자꾸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옆에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일지라도 잘 지내야 되고, 하물며 우리는 통합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려면 그걸 계속 혐오증을 가지면 어떻게 통합을 하죠?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실제 우리 남한의 국력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한 5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자신감과 어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북한을 통합해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기에 저 북한 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하는 걸 봐서는 저건 구제불능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정서를 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그러면 이번 그 장성택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시각은 어찌되었든 저 젊은 사람이 올 초에는 뭐 서울 불바다니 워싱턴 불바다니 그래서 막 전 세계를 전쟁 막 6.12로 막 몰아넣더니 이제는 막 이제 뭐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모부를 갖다가 뭐 재판한 지 몇 시간 만에 처형해버리고 전 뭐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북한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들이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는 60년대 한국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60년대 한국을 2013년에 보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도널드 그레그라고 이제 여기 그 70년대 CIA 한국 지부장 하시고 80년대 말 90년도 초에 이제 여기 그 주한 미국 대사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작년인가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동북아에서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떠올리겠지만 그 나라는 1970년대에 남한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이 지금 우리 오늘날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남한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역사적 관점에서 좀 북한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향해야 될 체제는 아니죠. 그렇죠. 북한은 잘못된 체제이고 후진 체제요. 남한 국민들이 197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체제로? 그 당연히 북한 체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 체제가 어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거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리고 우리한테 유익은 뭐죠?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해서 핵무기라도 날라오고 그러는 거지 뭐 별로 플러스 되는 게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자꾸 그 사람 괴롭히면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그를 다룰 것이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질문에서 좀 끊겨서 그랬는데 그 최근에 언론 보도나 우리 그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떤 고모부를 숙청한 어떤 그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감이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 내부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인식되고 있느냐. 아까 그걸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말이 끊겼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남한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 자체가 다 상업주의 기능이 있고 하니까 좀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걸 약간 부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북한은 일단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진 않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일단은 모를 거고 그리고 김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이라는 것도 일반 주민이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단동 같은 데 나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첫 번째 하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김경희가 지금 모습을 안 나타냈잖아요. 남한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오히려 북한 언론에서는 잘 모르는데 남한에서 그걸 공략하니까. 근데 은희 고모라는 것도 김경희가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김경희의 존재도 아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만 알지 일반 시민 수준에서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라는 개념을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게 장성택하고 그 김경희 그 부부 관계가 이제 이미 그 부부로서 실질 부부로서 법적인 부부였지 실질 부부로서 관계가 아닌 거는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부터 일이었어요. 그건 아주 경설입니다. 맞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대외적 활동을 해서 체면상 그 당 간부들은 체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혼을 안 했을지 실제 그 부부로서의 관계가 없어요. 애정이.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정에 꿀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그 김정은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김경희는 지금 요새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건 한술 더 떠서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김관진 장관이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막 긴급 검토 회의가 열고 회의하는 거야 뭐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주말에 군인들 퇴근 못 합니다. 네,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 전부 전투복근무입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복도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부 전투복근무로 우리도 돌아섰어요. 자, 이런 우리의 움직임. 물론, 만일의 사태 대비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만은 그걸 밖으로 자꾸 내비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서는 위기 조성의 의도가 있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북한에 또 다른 영향 없는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저는 군은 대한민국 군대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 군대도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언론으로 공개하면서 이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군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뉴스로 내보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이 잘 안 서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도발한다는 거는 내일도 할 수 있고 올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점쟁이 같은 얘기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3월에 도발한다면 아마 꽃게철 되면 도발할 수 있겠죠. 우리 쪽하고 또 꽃게 그러니까 때문에. 봄 되면 여름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고 여름 되면 가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군에도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한때 우리가 익히 알았던 김영철, 리영호, 김일철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서 군단장들 라인만 봐도 벌써 중장급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군에서의 인적인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혹시라도 나중에 대외 관계에서 좀 공격성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또 돌출적인 흐름을 더 강화하는데 혹시라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정하다 보느냐, 불안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근데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변화기에 있는 체제인 건 맞지만, 이렇게 체제가, 지배자가 바뀔 만큼 불안정하다고 저는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다 관점인데, 저는 불안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자체가 적지 않나. 오히려, 저는 외부하고 북한이 교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변화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급격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북한을 볼 때 자꾸 우리 프리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근대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남한은 다당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입니다. 선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정권이 여야 간 바뀐 게 5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세력 간 정권 교체가. 자유선거가 있는 나라도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데. 우리 자꾸 우리 역사를 보면 보이는 겁니다. 자유선거가 있는데도 정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국민 의식하고 경제 수준,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안정성이 있을 때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대안으로. 그런데 북한은 시민단체도 없고 야당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등소평이한테 이런 얘기를, 모택동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미 제국주의보다 더 위험한 건 수정주의다. 근데 사실은 수정주의 흐름으로 중국이 갔습니다. 그렇죠. 등소평 때 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변화는 무언가 좀 현 체제에서 조금 다른 방향, 개혁 개방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과연 역량과 주체가 형성돼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수준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임계 상황이 되면 그랬을 때는 또 퇴행 내지는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 하는 난처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북한 사회가 최근에 와서 남북 교류가 많이 되면은 오히려 북한은 체인지가 될 수 있어요, 정권이. 왜냐하면 남한은 이때까지 우리가 같이 통일의 대상으로 교육받았고 북한 일반 주민들이 네. 그리고 통합해서 같이 살아갈 같은 민족으로 교육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교육 대안이 아니니까 지금 북한이 주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일단 대한 정부가 안 되는 말이죠. 아무리 그 북중국하고 교류해도 중국 문화 때문에 체인지될 가능성은 없죠. 근데 북한 체제, 또 중국 체제는 일당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남한은 좀 달라요. 남한은 이제 자꾸 교류하다 보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싹 틀 수 있지요. 네.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교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교류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면 남한과 교류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아하. 네. 아니 그런데 그 바람대로 남한 정권이 해줬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명박 정권 때처럼 이렇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이 한 5년만 더 지속이 됐다면 그랬으면 북한 체제가 좀 더 영향 받았지 않겠어요? 어쩌면 5년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보편성이 문제인데 결국은 사람은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 건 까만 거고 파란 건 파란 거라고 인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서독 정부가 힘으로 동독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류만 그렇죠. 장려하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동독 주민들이 서독 정부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북한 주민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난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사려 깊지 않고 그냥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귀찮은 정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무너질 정부 이렇게 봤죠. 근데 저는 북한이 무너지는 대한 세력이 이제 무너진다고 보지. 북한 무너진다는 건 잠깐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의 뜻이 이상한 거예요. 북한이 무너진다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이 아닌 그 무엇으로 주민들이 몰려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내구성, 어떤 지속성이 나름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그 태도는 뭡니까? 자꾸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구호를 뿌리는 이런 심리전을 선호한단 말이죠. 대북 풍선 날려보낼 때 구호 보면은 가장 북한의 존엄과 체제 이런 걸 건드리는 정치적 구호 일색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게 되면 동독 주민이 서독을 선택하게 된 그런 선택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더 멀어지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긴장을 하니까 관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상대를 안정시키면서 교류를 지속시키면 오히려 북한이 수통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고립시키면 오히려 제가 남한에 와서 그 이단 종교도 참 많이 관찰했습니다. 이단 종교? 이단 종교랑 비슷합니다. 북한 체제가. 이질적인 종교는 외부에 공격이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뭉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논리로서는 완전 무결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외부하고 교류가 됐을 때 열어놓으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데 공격을 하면 오히려 뭉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외부 가치가 지금 주입되질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죠? 오히려 외부 가치가 됐고 예를 들어서 남한 기업하고 많이 연계돼 있고 일본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 연결돼 있어요. 각 해외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걸리면은 북한 체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북한에 의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됐으니까. 교류력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유지가 용이하죠. 그리고 북한을 붕괴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남한 정부를 호감을 갖게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예전에 보니까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다 아무래서 몰라서 북한 체제에 순응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남한 체제로 갔을 때 혹은 남한 체제에 연결됐을 때 이익이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잖아요. 남한 TV 다 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와야지. 왜 안 옵니까? 그럼 단순히 가족 때문에? 그럼 가족 빼오면 되죠. 핑계 대서.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남한에 간다고 해도 자기네가 살아남는다는 안정 그리고 오늘 자기가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분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어떤 사실조차도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북한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사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를 항상 운영해 왔던 네. 통치해 왔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남한 위협론을 원래 북한인 체제가 강할 때는 그걸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써먹었다. 네. 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아주 남한이 아주 그저 동네 북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차하면 반항공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고. 반항공 훈련. 네. 그 우리 공습 중화간지라고. 예. 그리고 그 뭐 혼란기가 오면 그냥 그거를 몰아붙인다고 다. 네. 외부와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정치적 다른 그 다양한 정치적 의지가 싹틀 구조를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를 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아주 현완면을 깨서 저는 왔어요. 네. 어린 시절에 그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남한은 조금 그걸 넘어서면 좋겠다. 남한은 적어도 우리 이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자꾸 저는 지난 정부에 제일 많이 들은 게 세계 G20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15위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걸맞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고 북한이 152위라고 합니다. 네. 경제력이요. 네. 거의 끝에서 몇 번째 안 되겠네.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나는 15위하고 152위의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네. 우리가 미국에 갖고 있는 경제력 격차하고 미국과 북한하고 남한하고 갖고 있는 경제력 차이가 몇 배가 더 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보면은 미국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을 관리 못하는 건 조금 국가 운영에 조금 미스가 아니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시간도 다 돼 가는데요. 이제 질문을 하나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도 북한을 가봤어요. 금강산을 가보고 언뜻 스쳐서만 봤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저 사람들이 전생에 뭔 죄가 있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걸 주제 넘게 나서야 되나. 결국은 저 체제를 올바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되는데 더 주제 나오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교류를 해야 되죠. 남한하고 연결되다 보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남한이 전 우월성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을 학습하게 되다 보면 남한식 가치가 그게 투입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과정이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근데 북한하고 교류를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게 되면 북한이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저는 북한도 장점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여요. 인민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외부하고 노출이 안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잘 선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천천히 북한의 우호적인 메시지들 던지면서 일단 교류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의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우리가 좀 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좀 더 확대 발전되면은 그건 통일로 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왠지 저항할 수 없는 아주 정답이라는 느낌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왜 우린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토론하고 이랬는지 난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요. 저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주시면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근데 평화가 번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안심시키고 네. 북한이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취할 때 오히려 허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자꾸 북한을 비난하거나 혹은 몰아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어야 번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번영이 없는 한반도는 사실은 별로 살 가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자꾸 가나요? 북한을 악마화하면 북한은 진짜 악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